다 알다시피 세종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역사적으로 존경하는 역사적 그 인물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어딜 가도 세종의 동상이 있지요. 뭐 우리가 쓰는 화폐에도 세종의 초상화가 있고요. 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로가 세종로고 그 몇 년 전에는 세종대왕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행정 중심지를 만들면서 또 세종시라 했고요. 뭐 해군이 배를 만들어도 세종함이고요. 뭐 모든 것에 세종이 붙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21세기 오늘날에도 존경할 만한 성군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세종 때에 그 양반 노비 신분 제도가 확립이 되었다 하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선 왕조가 남긴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보면요, 왕조실록을 비롯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교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호적 자료를 보면은 호적에 등록된 인구의 한 40%가 노비입니다. 뭐 왕조실록을 잘 분석해봐도 이미 15세기 후반에 인구의 40% 가까이가 노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말까지 그러했습니다. 40% 내지 50%가 노비 인구였습니다. 이 노비는 주인의 재산입니다. 사고 팔리고 상속되고 정려되고 했죠. 경국대전에는 그 노비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화 4천장이라 해서 쌀 20스입니다. 또는 말 한 필 가격하고 같고요. 노동일로 따지면 666일의 노동가치에 해당합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그 토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긴 재산입니다. 동산이죠. 채털입니다. 15세기의 양반 가문에서 남긴 상속 문서를 보면은 토지보다도 노비를 먼저 적습니다. 그래서 미국 남부의 그 농장주들이 노예제 시절에 말이죠. 상속 문서를 남길 때 보면은 말을 제일 먼저 적습니다. 말이 가장 소중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소중한 재산을 먼저 이렇게 상속 문서에 제일 앞에 적는데 조선에는 노비를 적었습니다. 그만큼 노비가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노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태종이라는 임금이 노비 소유 상한 제도를 정했습니다. 그때 왕족들과 정일품은 300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줄여서 정 7품에서 9품의 하급 관리는 150명 그랬습니다. 그 150명, 3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신하들은 그 너무 그 상한 규모가 작습니다 해서 그 유야무야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관인을 하게 되면 적어도 최소한 아무리 말단관직이라도 100명의 노비는 소유했던 것이 15, 16세기 우리 양반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노비가 이렇게 많아졌느냐 하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추구한 과제입니다만 그 이전에 10 내지 14세기 고려 왕조를 보면은 노비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짐작할 때는 전체 인구의 한 5% 정도였고요. 그리고 노비가 조선 왕조처럼 신분이 세습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사고 팔릴 수도 없었고요. 사고 팔릴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양인하고 노비가 아닌 양인하고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을 시키면 노비 주인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요. 신분이 세습되지 않고 노비 가치가 한 120일의 노동 가치였습니다. 따라서 재산 가치가 조선 왕조의 노비보다 한 5분의 1 정도였고, 따라서 얼마든지 쉽게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고려 시대는 노비 출신으로서 장군님도 많고요. 무신 시대의 이의민이라는 그 장군이 노 출신입니다. 나중에 신돈이라는 직군관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노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려 시대는 신분이 잘 세습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요사이 말로 하면 일종의 사적인 종자 비슷한 집사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노비였습니다. 노비의 권리가 있었고요. 정치적 권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잘못하면 소송도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조선시대가 오면은 그 모든 권리가 박탈이 되고 노비는 완전히 개나 소의 똥오줌에 비유되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바위, 이런 식의 마당새, 마당에 있는 소, 이런 식으로 물상에 비유되는 천한 존재로 이렇게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 인구가 전체 인구의 40%나 됐어요. 15, 16세기에서 17세기까지가 우리 한국사의 노비주의 전성기인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했을 때 저는 세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버지 태종 때만 하더라도 양인과 노비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키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강제로 이혼을 시켰습니다. 노와 결혼한 양인 여자는 처벌을 해가지고 관노비로 삼았고요. 그 소생들은 또 관노비로 다. 따라서 주인이 자기 노가 함부로 양인 여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그 소생들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태종은 비가 양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그 소생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종부법이라 합니다만 양인으로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태종은 대단히 그 강인한 군왕으로서 나의 백성인데 누가 노비가 있단 말이냐 하는 이와 같은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노비제에 중대한 매설을 가해가지고 비가 양인 남자와 결혼할 때는 그 자식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양인이 다루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고려시대는 그게 종모법이라 해서 어머니 신분을 따라서 노비가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개혁적인 군왕이 태종이었는데요. 그 세종이 들어와 가지고 신하들이 이제 그 강인한 군왕 태종이 죽고 나니까 세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니까 그 강신들이 이 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세종은 아버지가 남긴 만세의 아름다운 법이다라고 그 아버지의 법을 옹호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신하들의 강청을 못 이겨서 세종 14년에 그 비가 양인 남자와 결혼할 때 그 자식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양인이 된다는 그 법을 폐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모종천법을 이렇게 만들어내죠. 이후에 노비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우선 양인과 노비 사이의 결혼이 자유롭게 허락이 됐어요. 허락이 되었습니다. 노가 양인 여자와 결혼했을 때, 그 고려시대 이래로 그것은 강하게 금지되고 있다 했는데 태종 역시 그것을 금지를 하고 그 자식들을 속공을 시키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 법은 세종 때도 형식적으로는 존재합니다만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그러다가 세종이 죽고 나서 단종 때 그 법마저 폐지되어 가지고 노가 양인 여자와 결혼했을 때 출생한 자녀들도 모두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서 노가 된다 하는 그런 경우에는 또 종부법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 둘 중에 하나가 노비일 때 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법이 세종 때에 걸쳐서 세종에서 단종 때에 걸쳐서 정비가 됩니다. 확립이 되고 그게 경국대전에 참 조선의 금석지전 이러할 경국대전에 그 법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노비와 양인의 결혼이 법적 제재가 대상이 되지 않고 그 소생들이 무조건 노비로 되는 그런 법제가 정비가 되자 노비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기 시작한 거죠. 또 세종은 노비의 법적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 없다. 세종이 등극을 하고 나서 세종 4년에 그런 법을 만듭니다. 노비가 주인을 고소하게 되면은 교형에 처한다 이랬습니다. 목매어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이후 노비에 대한 주인의 폭력, 생사 여탈, 침탈이 마음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비를 죽여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노비를 죽이는 양반 사대부들이 너무 많으니까 세종이 노비를 함부로 죽이는 처벌한다는 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신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호랑이 같은 신하들이
그 변계량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것도 세종이 그 주저앉아요. 예. 그렇게 해서 노비는 주인의 어떠한 비리, 주인이 자기 어머니를 강간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를 죽였다. 이렇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완전히 법적 권리가 박탈당한 어떤 노예적 상태로 떨어진 게 세종 때다. 그뿐만 아닙니다. 세종은 고려 이래는 내려오는 관에 가면은 예능을 담당하거나 또는 어수를 담당하거나 손님 왔을 때 사신이 오고 갈 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생들의 자식도 전부 어머니 신분을 따라서 영원히 기생이다. 천한 기생 신분이다. 이 법을 만든 것도 세종이에요. 세종이 함경도 육진을 개척했습니다. 그때 남쪽에서 많은 군인들이 올라가서 6개월씩 또는 1년씩 수자리를 하는데 군인들의 수자리에 공로가 많으니까 기생을 설치해라 이래가지고 각 고을마다 말이죠 60명씩 기생을 설치해서 그 군인들을 위로를 하라 그럽니다. 이 군 위안부 제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세종 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조선의 노비제도나 세습적인 기생제도를 만들어낸 것이 세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마음씨가 너그럽고 양반 사대부들에게 참 성군으로 받았던 성군이지만 그는 양반 사대부들의 성군이었고 과연 일반 민서들의 입장에서 성군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점에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선의 양반 사대부의 성군이었다. 노비제도를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제가 생각하는 성군은 18세기의 영종입니다. 18세기 영종은 바로 비가 양인 남자와 결혼했을 때 출생한 그 소생은 양인이다 하는 종부 종양법을 1744년에 확립한 많은 양반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해내는 소민들의 왕이죠. 그 사람이 저는 성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종은 성군이기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노비제를 확립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종이 성군이라는 통설적인 이해에 의문을 갖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사대주의를 확립했다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선 왕조는 그 이전의 신라 왕조나 고려 왕조와 달리 역사 의식이나 세계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신라 왕조나 고려 왕조는 사만일통이라 해서 우리가 사만을 통일한 왕조다. 명확히 중국과 대립적인 어떤 그런 역사 의식을 갖고 또 그런 세계관을 가진 그런 왕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대한 제사도 직접 거행을 했죠. 천재 원구단을 만들고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고려 왕조는 지신에 대한 제사도 지냈고요. 그래서 고려사야 예지를 보면은 원단과 방택의 제사는 고려 왕조가 그걸 쭉 독자적으로 지내왔습니다. 고려 왕조는 중국의 큰 나라와 정치 외교적으로는 군사 사대 관계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정치 외교적인 관계고 독자의 아이덴티티에 있어서는 명확히 독립국가로서 하늘과 직접 교통한 그런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성립 초기부터 조선이라는 국호 자체를 명나라로부터 하사를 받을 때 이것은 기자 조선의 정통, 법통을, 도통을 잇는 나라다라는 그 역사의식을 가졌습니다. 성인 기자가 중국 천자의 봉함을 받아서 동쪽으로 와서 캄캄한 야만의 이 국가를 문명화시켜줬다. 그 성인 기자의 도통을 잇는 나라가 조선이다 하는 이와 같은 역사관과 세계관을 가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에 충실하게 국가 제도와 자기 아이덴티티를 정비해 나갑니다. 그 중대한 계기가 어느 정도 골격이 잡히는 게 세종 때입니다. 아버지 임금 태종 때만 하더라도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동방은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해서 태종은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다만 천자의 예니까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더라도 동방을 지키는 하늘신 청제, 또 청제는 또 추나 추동에서 춘제입니다. 이 봄에 비가 안 올 때는 기우제를 드릴 때 청제에게 드리는데, 따라서 동방의 봄에 이 상제인 청제에 대해서 기우제 형태로 이렇게 서울 남교에 원구단을 지어놓고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데, 태종이 죽고 나서 세종이 등극해가지고는 그 아버지 신하들이 그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강요를 했습니다. 변계랑 같은 이가 역시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세종 한 10년 동안은 기우제의 형태로 그걸 처음에는 지내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이 강요를 해서 지내다가 그 신하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하늘에 대한 제사를 폐지를 합니다. 참남하다. 어떻게 제후가 되어서 천자의 제사를 지내는가?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얘가 아니면 하늘도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기우제를 지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심하게 가문 적이 있습니다. 그 신하들이 원단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십시오, 천제를 지내십시오 할 때 안 된다. 참남하다. 오히려 하늘이 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그래서 세종이 편찬한 오래에서 하늘에 대한 제사, 또 땅에 대한 제사는 폐지됩니다. 원구와 방택에 대한 제사는 폐지가 되고, 이것이 결국 나중에 성종 때 최종 정비되는 국조을에 의해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 그 아들 세조라는 임금은 대단히 그 강인한 그 군주권을 추구한 사람입니다만, 따라서 아버지 세종과 달리 비가 양인 남자가 결혼했을 때 그 자식을 노비로 삼는다는 그 종모법을 폐지하고 다시 할아버지 그 태종 때와 같은 종부법으로 돌아가요. 그다음에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직접 지냈습니다. 세조는. 그러나 그 세조가 잠시 그러고 나서는 다시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거나 하는 그런 군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고 19세기 말까지 청해 종주권으로 해방된 1897년이 되어서야 다시 원구단, 당시는 황구단이 이렇게 다시 재건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제후의 나라로서 국제를 정비를 해 나가는 그 단초가 세종이었다. 세종은 또 이 오례를 제정하면서 오례 중에 이 군례라고 있습니다. 길례, 흉례, 군례, 빈례, 가례 이렇게 있는데, 그 고려는 강한 군사국가이기 때문에 군례를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군인이 출정을 할 때는 거창한 출정하는 군대가 도열을 하고, 상량군이 임금한테 나가서 임금이 내리는 도끼를 받고, 그렇게 해서 출정을 하고 임금에 대한 만세를 부르고, 돌아와서는 다시 또 도끼를 바치는 이 독립국가로서, 그죠? 독자의 군국지병을 행세하는 그런 국가로서의 그 위용, 의식을 갖춘 것이 고려의 국가입니다. 고려는 나라가 대단히 강인한 군사국가였어요. 몽고하고 무려 28년간을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선왕조는 그 군례, 세종은 오례를 제정하면서 출정의를 폐지합니다. 제후의 국가가 출정의를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조선왕조가 세종이 만든 오례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의례입니다. 의례. 향사례, 화를 쏘고, 군대를 연습을 하고, 열병을 하고 말이죠. 하는, 그런 정도. 막상 군국의 의지가 상징적으로 함축되는 그런 출정의는 세종 때 폐지가 됐죠. 그래서,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세종은 참 지성사대였습니다. 여사이 세종은 얼마나 자주 독립 외교를 했는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세종실록을 자세히 읽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세종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이 저 하방지방에서 청매, 날개가 푸른 매가 납니다. 천하의 진귀한 그 보물이에요. 그거를 자발적으로 중국 황제에 바칩니다. 중국이 당시에 선종이라는 황제가 굉장히 그런 저 기물을 탐내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선의 처녀를 공출해가지고 하라 해서 태종 때부터입니다만은 세종 한 16년까지 매년 조선의 처녀들을 공출해 가서 그런 왕입니다만 이 사람 마음에 들려고 말이죠. 그 저 천하의 진귀한 청매를 잡아가지고 해동청이라 그러죠. 중국 황제 상제를 하는데 해동청이 잡히지 않으니까 얼마나 초조해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또 그걸 한 쌍을 잡아서 중국에 보냈으면 됐는데 또 잡혔어요. 신하들이 더 보내지 마라 해도 황제를 위해서 잡은 건데 안 보내면은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해서 그 보냅니다. 이렇게 그 백성들을 말이죠. 시켜가지고 산꼭대기에서 그 추운데 천하의 진귀한 청매를 잡으려고 애쓰는 세종의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지성사대예요. 그 나중에 세종이 죽고 나니까 중국의 황제가 말이죠.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자문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세종실록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이런 걸 읽으면서 참 혼자 너트루스을 많이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그 노비제를 확립했다. 그 다음에는 저 사대주의를 확립을 그래서 했다 하는 그런 점에서 세종은 그야말로 나라의 표준을 조선 왕조의 표준을 세운 임금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임금이었다. 그래서 10분 동의를 합니다만은 또 양반들에게 지극히 조선 세종 36년 통치기에 사대부로서 처형을 당한 사람은 아무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대부 양반 사대부에 너그럽고 그리고 학문을 좋아한 그러한 거죠. 학문의 왕이 그 세종실록을 보면 신하들이 왕을 성군이라고 칭송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과연 성군이었죠. 조선 왕조의 성군이었습니다. 양반 사대부의 성군인데 과연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군일까? 대한민국의 21세기 오늘날 국민이 지금도 받들어야 될 성군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공 영역을 벗어나기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표현에 조금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주시면 좋겠는데 세종을 성군으로 봤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훈민정음의 창제에 있다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훈민정음이 어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상명여자대학의 정다함 교수라든가 고려대학에서 퇴직하신 정광 명예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쓴 논문들을 보면은 역시 나라의 백성들에게 정음이란 건 올바른 한자음입니다. 올바른 한자음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서 창제된 문자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더 깊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정다함 교수의 표현을 빌리면은 중화를 전유하기 위해서, 그죠? 중화를 어프로프리에이트 하기 위해서 중국의 한자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중국어를 정확하게 구사를 해서 상국인 중화의 본 고장인 중국과의 외교적 소통, 문화적 소통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목적에서 훈민정음을 창제를 했고 나아가서는 바로 그래서 훈민정음을 1443년인가 창제하고 나서 그 다음 해 곧바로 중국의 홍무제가 편찬한 그 중국의 표준 운서 홍무정운을 번역을 하죠. 번역을 하고 홍무정운 역훈이라 해서 그리고 그 중국의 정확한 중국인들이 홍무제가 천하에 반포한 표준적인 중국어 발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기를 할 것인가. 이거 제대로 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이 있을 뻔했습니다. 중국 황제에 올린 그 표전 외교 문서에
발음이 아주 고약해서 중국 황제가 듣기 고약한 그런 대목이 있었어요. 홍무제가 화를 내면서 다음부터는 글씨를 좀 똑바로 쓰라. 중국말을 제대로 하는 사실을 보내라 해서 역정을 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국어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동국인들이 또 중국 그 한자를 표준적으로 제대로 발음하기 위해서 동국정운이라는 운서를 편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중화를 어프로프리에이트 하는 소중화의 질서를 창제하는 일환으로 세종은 오래어를 제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오래에 상응하는 문자 정책을 취했다. 이건 오늘날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뭐 사대주의나 민족주의나 식민주의나 그런 관점으로 표현되기는 곤란하고 그 당시에 고유한 세계관, 국제 감각, 역사의식 바로 그 속에서 조선 나름의 자기 아이덴티티를 확립해오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어학자들 이야기라서 제가 더 이상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역시 저는 그러한 해석이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세종의 신분 정책이나 기타 외교 정책을 볼 때 세종의 문자 정책도 한 나라가 문자를 만든다는 건 대단히 중대한 어떤 나라가 들었을 당시의 통치 행위인데 그 통치 행위를 당시에 국제 감각이나 역사의식과 무관하게 떼어놓고 오늘날 관점에서 어린 백성들에게 문자를 하나 선사해서 그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인다 하는 단순한 그런 식의 민족주의적 발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종전에 그래왔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새로운 해석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제 이야기하고 관련을 시키면은 전후 맥락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21세기 오늘날의 대한민국조차인 이 국가나 정부가 여전히 세종을 성군으로 받을 때 그 저변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조선왕조의 신민의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조선왕조의 신민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다. 자유란 게 뭡니까? 그 자유인으로서의 적극적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벌써 40, 50년 전부터 이미 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세종을 성군으로 받드는 국가적 상징은 점점 더 발달해 왔지 않습니까? 70년대 이후에 말이죠. 최근에는 이 세종로에 세종의 동상을 세웠잖아요. 세종시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의미할까? 이 상징은 무엇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당신들은 누구냐라는 어떤 정체성의 질문이 제기될 때 어떠한 어떤 한국인들은 대답을 하게 만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되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처음 소개한 제1의 상징입니다.